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원전 이야기 빨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열어주시죠. 자, 다시 시작된 체코 원전 수출길, 다시 길이 열렸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4월 30일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본계약 하루 전날 체코 법원이 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체코 수주가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건데요. 항고 이후에 오늘 이 가처분 결정이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다렸던 호재였고 법적 장벽이 좀 사라졌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내일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냥 일단 현재는 완전 긍정적인 겁니까? 네, 일단 뭐 우리가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뭐 네. 우리가 애프터마켓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수급 기조를 좀 봤을 때는 내일을 연속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좀 선반영됐던 부분들, 특히나 해당되는 체코 원전에 관련된 본계약 체결 관련된 불확실성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좀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영향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지만 체코 법원에서 해당되는 가처분을 좀 기각했던 부분들은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세론보다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체코 언론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 본계약 체결 부분들은 법원 어떤 판결 여부와 좀 관계가 없이 10월에 이 총선 이후에 좀 결정이 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법적인 어떤 이 장애물이 제거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소 이 총선에 관련된 일정들 때문에 그렇죠. 본계약 체결에 관련된 일정이 좀 명확하게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체코에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 원전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영희 대표님, 네. 우리가 오늘 방금 이 애프터마켓의 호재를 함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밀렸잖아요, 계약이. 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그렇다고 원전이 안 움직인 게 아닙니다. 두산노빌리티는 그 기간에 더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세론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매수의 기회를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인 뭐 체코 원전에 관련된 수주 모멘텀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원전 섹터의 수급을 이끈 것은 글로벌 원전 산업 정책의 확대, 특히나 미국의 행정명령 이후에 유럽의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이 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SMR 프로젝트에 관련된 표준 설계 인증이 뉴스케어 파워를 좀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좀 가시성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국내 원전 산업의 수주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대한 원전 섹터는 충분히 수급적인 기대감 플러스 수주 성과도 재차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이제 오늘 우리나라 새 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원전 관련주가 이 본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였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호재가 나오기도 했고 본장에서는 신재생이 더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에너지 믹스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원전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원전의 영향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가 접어들었다.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을 때 이건 분명히 그냥
장기적인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리의 수출길은 열려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현 정부의 위치는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원전주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었던 내용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유지하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비중이 확대되면 원전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원전주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앞으로 있을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의 발전량을 35.2% 유지하고 뭐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축소할지 아니면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점. 하지만 추가 확대도 또 지향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장의 흐름을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다행인 건 어쨌든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라는 점이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정부 출범 오늘 하루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호재가 나와서 시장에 대한 반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궁금한 종목 Y에서는 항상 섹터에 대해서 탑픽 종목까지 들어보거든요. 자, 일단은 두 분은 저희가 한창 5월에 원전 이야기할 때 입을 모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떨지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까? 예, 저는 뭐 재차 좀 홀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 왜냐하면 지금 4만 원대 미만 구간에서는 뭐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는데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일부 좀 소화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기조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4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여기서 수주 성과를 조금 더 증명해낸다면 향후에 외형 확장 관점의 기대 요인들 좀 될 텐데 일단 해당된 정책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주 성과 역시나 수주 성과를 좀 동반한 중장기 외형 상정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탑픽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밀고 있는 병현인 대표님이고요. 자, 성화준 매니저로 가보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은 좀 변화가 생깁니까 이제? 뭐 사실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믿음은 끊임이 없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상승폭을 좀 경험하고 싶다 하시면 초점을 좀 바꿔서 우리 기술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관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도 이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이고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 관계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서의 자리를 잡고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으로 부각되는 만큼 우리 기술도 그와 협력 관계로 후속주의 느낌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도 충분히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매물대 이상 추가로 상승하는 흐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 기술 뭐 일부 종목 항상 보다 보면 좀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기술에 대한 타점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원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조금 이런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열어주시죠. 자, 미국발 훈풍. 자, 반도체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마침 잘 됐어요. 우리가 쉬고 돌아왔더니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거기에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제치고 디램 판매 1위에 올라선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 새 정권 1호 공약은요.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5,000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3,000, 5,000 가려면 일단 반도체가 밑에서 든든하게 좀 버텨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아서 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하이닉스 앞으로 좀 이 연속성 가져갈까요? 네. 일단 지난 1분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복귀를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추정치가 좀 상향된 부분들은 중국향 수출 규제에 관련된 어떤 손실 부분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익 성장 내지는 데이터 센터향 수요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에 차기 가이던스죠. 2분기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은 80억 달러라는 이 손실금을 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어떤 이익 기조.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양상 기대감들이
재차 좀 수급을 이끈다면 당분간 HBM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당분간 미국 안에서에 대한 시총 1위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노이즈가 좀 많죠. 맞아요. 지금 이 아이폰에 관련된 이 품목별 관세 관련된 리스크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엔비디아가 당분간 이 시총의 어떤 우위점들을 좀 기점을 해서 기술주의 어떤 수급들도 재차 좀 완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추가적인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준다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수급의 어떤 동조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HBM 밸류체인 재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밸류체인 다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변희영 대표님,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20만 원 조금 올려서 네. 21만 원까지는 이제 앞으로 좀 버틴다고 보십니까? 하단을 거기로 잡아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기조가 단순하게 뭐 디램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보다는 HBM의 명확한 성장 기조죠. HBM3 8단에서 12단 부분이 2분기에 본격적인 어떤 실적을 좀 이끌 수 있고요. 특히나 뭐 HBM4의 경우에는 지금 먼저 시제품을 제출했고 여기서 된 양산 부분들도 역시나 빠르게 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HBM4부터는 HBM 반도체가 50% 정도가 더 증가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수량 증가 부분들은 SK하이닉스의 이익 성장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더 큰 기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화준 매니저님, 연달아서 지금 신정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 이제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반도체를 밀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기다려봐야 됩니다. 반도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투자 포인트 됩니까 현재?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스피, 5,000스피 그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 지수까지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당연히 그를 추종하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의 비중을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은 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2,770포인트의 흐름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사실 뭐 역대 대통령 취임일 이래 최대 상승률이란 말이죠. 여기에도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이 힘을 줬느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글로벌 경쟁 국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정립이 돼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공약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본다라 그러면 뭐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해서 뭐 최대 10%의 뭐 세액 공제를 약속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을 따져봤을 때 약 4조 원 정도의 감면 혜택까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충분히 반도체 시장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도체를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성화준 매니저님 반도체 특별법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좀 주의 깊게 보시는 포인트 있어요? 저는 사실 52시간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뭐 사실 52시간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좀 관련해 좀 계속 없죠. 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 없이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선 정책적인 기대감보다는 저는 미국발 엔비디아 좀 훈풍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 오케이. 좀 이거 네. 포인트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미국에서 나오는 이 호재성 뉴스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변영희 대표님이 봤을 때는 지금 좀 어때요? 반도체 같은 경우 관세 때문에 눌렸는데 오늘 시장을 좀 보고 야 이거 수급이 좀 들어오고 반도체를 들어올리는 힘이 세네.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거 숫자로 증명만 되면은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관세가 억누르는 시간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좀 탈환하게 된 배경이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완화 기대감들이 반영됐던 특히나 미국의 기술주의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 관련된 시장 영향을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국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 뭐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국에서 일부 수급 쏠림으로 인한 수급 정체가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들 특히나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주목되고 있는 포인트가
7월에 상호관세 유예 부분들, 특히나 뭐 글로벌 개별 국가들에 대한 관세 협상들이 잘 마무리가 좀 된다는 전제라면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해당되는 관세 노이즈가 한 차례 정도에 대한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양극화에 관련된 수요 부분. 고대역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좀 좋았는데 레거시 부분은 사실 1분기에 이관 신정책에 관련된 기대 효과 어느 정도 좀 반영됐지만 2분기에 얼마만큼 좀 개선을 해줄까 여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가 한 차례 재차 좀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다만 이제 해당되는 노이즈가 주가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뭐 IR에 관련된 뭐 세액공제 관련된 규제도 대폭 좀 완화됐던 부분들로 좀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칩스법 관련된 노이즈도 재차 좀 최악의 어떤 상황들보다는 좀 완화된 계절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반도체 섹터 하면은 맨날 하는 질문이긴 해요. 지금도 반도체 HBM 봐요, 레거시 봐요, 뭐 요 질문인데요. 단답으로 먼저 받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어디 보세요? 저는 HBM입니다. HBM 봐야 된다. 네. 자, 그럼 변영희 대표님은요? HBM을 봐야 되는데 저는 주가적인 매력도 관점에서 레거시 밑에서 올라갈 게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레거시와 HBM을 갈렸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자, 그럼 HBM을 집중하는 성화준 매니저님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HBM 시장에 대한 종목들 흐름 가만히 놓고 보신다라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종목들의 상단도 활짝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HBM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주가의 위치다라고 평가하는 종목들이 몇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HBM 시장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시장은 어쨌든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딸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는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수요를 따라붙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급이 따라붙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HBM 시장은 당연히 더욱더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현재 HBM에 관련된 고부가 가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 SK 하이닉스 네. 또는 그를 추종하는 장비주,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상단은 활짝 열려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HBM 시장은 꾸준히 한번 계속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한번 네.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변영희 대표님은 레거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밑에서 올라갈 폭이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레거시에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 자, 변영희 대표님 바로 탑픽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수급 정책 기조가 완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오늘의 어떤 이슈라면 삼성전자가 이 하락 전환을 좀 했어야 됐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 수급 기조가 삼성전자의 어떤 이 수급을 단계적으로 좀 이끄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예. 1분기 호실적 배경에서는 사실 뭐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좀 상회했던 부분들에 관한 영향은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이 그렇지만 실적의 저점이 1분기를 좀 지나서 2분기로 좀 확대됐은 부분들은 메모리 가격의 인상분이 반영되는 부분들. 그래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명확하게 좀 제시가 좀 준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한 6만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롬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49,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성화준 매니저는 HBM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탑픽 좀 뭐 거기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 뭐 앞서 삼성전자 말씀이셨지만 그쵸, 연결되어 있죠. 이오테크닉스도 삼성전자 또 대표 고객사로 네. 두고 있는 기업인데 어쨌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 보자 이겁니다.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수록 장비 수요도 같이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테크윙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이오테크닉스도 이 장비 쪽에서는 워낙 좀 독점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 흐름에 추가 상승 룸을 열어놓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레이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에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도 추가적인 재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유리기판에 대한 재료까지 붙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뭐 레이저 드릴링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또 유리기판 시장에 같이 붙고 있다 보니까 HBM과 유리기판, 뭐 차세대 뭐 반도체로서의 계속 언급이 되는 기술들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겹포제를 갖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가격 전략 이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셔서 19만 원 선까지는 한번 좀 충분히 챙겨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선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우리는 이러면 이제 AI 소프트웨어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늘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호 공약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100조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제 반면에 전 구글 CEO가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예전에 한국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요즘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됐을지 해소할 타이밍인지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자, 토종 AI 뭔가 솔직히 이제 결과물 나올 때가 좀 됐습니다. 지금이 딱 투자하기 적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특히나 이 기술 투자 관점에서에 대한 성과를 좀 보면 글로벌과 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은 맞죠. 그쵸, 왜냐하면 네. 서비스 상용화 관점이라든가 뭐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된 기술 고도화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평가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가 좀 되는 관점에서 특히나 공약으로 좀 제시됐던 뭐 AI 관련된 예산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기술적인 강점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해당된 특화된 뭐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선별적인 어떤 접근이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화준 매니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네. 이참에 좀 정부도 밀어주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잘 성과를 보답을 하는 시기가 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AI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뭐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이 공공기관의 데이터도 개방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늦은 출발이 오히려 뭐 기회의 시작이다. 뭐 정책 수혜조도 네. 한번 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AI 소프트웨어도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명 그리고 간단한 설명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저는 뭐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실적 기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2분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AI 서비스 상용화 전략 부분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메타와 좀 유사한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하는 AI 전략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 이 부분은 상용화 관점에서 2분기부터 명확하게 좀 증명된 숫자를 좀 기억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예. 저는 목표가 20만 3,500원 그리고 손절가 17만 5천 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0만 3,500원입니다.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 지금 해도 괜찮나라고 싶을 만한 종목인데 솔트룩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한민국 1위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이 AI 솔루션에 대한 기반들이 가장 빠르게 잡혀 나올 그리고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그러면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책주에 대한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1,000원, 손절가는 3만 2,000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루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과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이슈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자, 개별 이슈에 울고 우는 제약바이오. 자, 오늘 펩트론이 하한가를 갔고요. 알테오젠 지난 거래일부터 꾸준히 강세가 이어지는 이 제약바이오 내에 오묘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먼저 펩트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 10월 7일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는 계기가 되면서 이때 펩트론의 주가는 2배 이상 평가를 받으면서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라이릴리가 어제 스웨덴 카모루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펩트론의 기술 이전 불확실성이 오늘 확 커졌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밸류를 그래서 다 뱉어내야 되는 과정 하한가까지 좀 가게 됐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이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무산설이 좀 돌아다녔고 오늘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이거 일단 오늘 밸류가 그동안 받았던 밸류를 반납을 하는 과정인데 오늘 하한가는 과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면 펩트론이 상승하게 된 배경, 특히나 이 기술평가 플랫폼에 관련된 계약 체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다소 과도하게 좀 평가돼서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당된 내용을 보면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MK 계약이거든요. 이 부분은 라이선스 아웃이 아닌데 시장에서는 마치 그쵸. 일라이릴리와 굉장히 좀 큰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한 것처럼
시장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과하게 좀 반영됐었고 해당되는 어떤 검증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라고 추정을 해보면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 대한 결과가 그렇죠.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일라이 릴리가 다른 파트너사를 좀 확정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여기서 스마트 대포에 관련된 기술을 펩트론이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해 본다면 네. 충분히 뭐 기술 이전 계약 성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향후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 이 점을 맞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펩트론이 이제 회사 내에서도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카모루스가 하는 기술과 우리가 하는 기술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당시 계약할 때도 일부 예약을 했던 게 이게 기술 평가 계약의 문제라는 데 좀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펩트론에서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써보세요라고 넘겼는데 이게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일단 써보고 그 다음 평가해줄게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 써보고 기술이 좀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오늘 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호준 매니저님 오늘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알테오제는 오르기도 했고요. ABL 바이오라 리가캠 최근에 좋았던 제약 바이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펩트론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대폭 하락을 한 종목들도 많아졌고요. 혹시 이 불길이 많이 좀 번졌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일부 하락세가 이어졌던 부분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펩트론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을 일부 약화시키면서 단기적인 수급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대감의 주가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가시화된 실적과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가 좀 밀리거나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목석 가리기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그냥 이슈만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확실한 기술 분리가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탑픽 종목명 간단한 설명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테오젠을 여전히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당시 제기했던 목표가 39만 원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뭐 상향해서 일단 제시를 좀 해드리는데 일단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그쵸. 어떤 이 모멘텀들은 유효하다는 점. 특히나 이 특허무효 소송에 관련된 결과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예상대로 좀 긍정적인 지표를 좀 이끌 경우 추가적인 어떤 이 불확실성 제고 관점의 수급을 강하게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상향하겠고요. 손절가 29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목표가가 벌써 쭉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도 뭐 또 우연치 않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을 좀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현재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만큼이나 좀 성장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섹터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국내 1위 기업을 한미반도체로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웬만하면 실적이 가시화되는 대형주를 좀 터치하시는 게 좋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3중작용제에 대한 이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GLP-1에 대한 약물 개발에 있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목표가는 뭐 33만 원 근접한 흐름까지 갔지만 아직 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33만 원 유지하겠고요. 손절가도 26만 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뭐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궁금한 종목 Y 평소에 3개 하는데 4개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성화준 매니저님 네. 시간이 모자라요. 항상 어딜 가서도 투자 포인트 얻을 수 있죠. 네, 뭐 제가 항상 8시 30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도착해서 하려 그러면 스케줄 오버가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들 접어드리고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시간 할애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주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그에 대한 수익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정책 방향이 어떤 쪽인지 면밀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1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었습니다. 변영희 대표, 성화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